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시작도 뭐야? 예전에 K본부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시작할 때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세계 또한 신비합니다. 대통령실 상대로 열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요, 여야 의원들이 배치기로 맞붙었습니다. 턱걸이에서나 볼 법한 그 배치기 말입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고성, 삿대질도 모자라서 이젠 부비부비입니까? 소란은 늘 국회에서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기다리고 정말 궁금했던 박미선 씨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안지용 기자님. 맞습니다.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맞아요. 정말 많이 걱정하고 모두가 기다렸던 그분 박미선 씨가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최근의 모습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와, 세상에. 자, 그동안 박미선 씨는 주로 짧은 헤어스타일을 고수해 왔는데 단발머리였죠. 근데 이날만큼은 정말 짧게 자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머. 지금 보시는 저 모습. 하지만 예전에 그 미소는 그대로죠.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너무 궁금한데 일단 박미선 씨는 요즘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 내가 생존 신고를 하려고 나오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올해 초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약 10개월 만에 카메라 앞에 다시 선 겁니다. 미소를 보여주면서 입을 연 박미선 씨는 예능감도 여전했는데 머리를 깎을 때 내가 이거 퓨리오사 같지 않냐고 했다라고 했는데 퓨리오사가 누구냐면은 이 매드맥스라는 영화 속에 삭바르라는 여전사가 있는데 마치 내가 그 모습 같지 진짜 재밌게 않냐. 봤어요, 진짜. 맞습니다. 네. 정말 거기서도 보면은 불굴의 의지를 갖고서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은 정말 박미선 씨랑 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농담에 진행을 맡은 유재석, 조세호 씨가 처음에는 머뭇거린 거였어요. 선뜻 웃지 못하니까 그쵸. 박미선 씨가 또 환하게 웃으면서 웃어도 된다 하면서 이 후배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김묘성 기자님. 암투병 중이었던 박미선 씨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온 그 이유 다 여러분도 아실 건데 저 헤어스타일이 와 되게 멋있다. 그 말을 또 제가 선뜻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우리 박미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개그감을 그대로 또 보여주셨는데 더 멋진 이유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데서 개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사기를 북돋고 분위기를 좋게 하면서 개그를 보여주신다. 그런데 또 이렇게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이런 개그감을 보여주신다는 거에 굉장히 또 마음의 감동을 얻게 되더라고요. 사실 올해 1월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박미선 씨인데 지인인 조혜련 씨라든지 선우영녀 씨가 방송을 통해서 이 박미선 씨의 근황을 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게 됐었죠. 그랬었죠. 왜냐하면 건강상의 우려는 전했었지만 구체적인 병명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하지 않았었기 네네. 때문에 사실 잘 모르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우려가 조금 더 커진 측면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함께 전해진 이야기가 박미선 씨가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라는 소식이었는데 네. 이번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박미선 씨가 자신의 투병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전했거든요. 세상에. 유재석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 놀랐을 사람은 당사자이지 않나라고 그러겠죠.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네. 박미선 씨는 사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해서 야외 촬영 가야 하는데 하나 잡혀 있으니 야외 촬영 갔다 와서 방사선 치료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열어보니까 안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어머나.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심정이 어땠는지 또 그간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지 쭉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상에. 근데 그랬던 박미선 씨. 근데 지금은 담담하게 그 투병기를 털어놓는다는 것은 그리고 대중 앞에 섰다는 것은 이제는 한결 좀 상태가 나아졌다, 호전됐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만큼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던
동료들도 네. 사실은 이 내용들을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 그중에서도 조혜련 씨가 가장 가깝기도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방송에서 드러내면서 애틋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난달에 미선 언니가 이제 정말 치료가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날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자기한테 했다라는 말을 방송에서 하면서 이것이 전달이 돼서 이제 많은 보도가 나왔고 네.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지난달에 이 내용을 네. 방송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외에도 조혜련 씨가 이제 여러 방송에 나가서 예전에 이런 추억이 있었는데라고 얘기를 하면 그간에 너무 바빠서 그런 것들을 방송으로는 접하지 못했던 그 박미선 씨가 조혜련 씨의 방송에서의 내용을 보면서 또 옛 기억을 떠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조혜련 씨의 의도는 뭐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해서 에너지를 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나는 참 잘한 일이다. 네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제는 뭐 다시 그 절친이나 동료들과 함께 웃으면서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힘이 되는 방송을 많이 해줬으면 하고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때마침 또 여기 의사 선생님이신 최명기 원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박미선 씨, 뭐 조혜련 씨 얘기를 빌리자면 지금 박미선 씨가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완전 치료됐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예전처럼 막 방송 예능 활동도 많이 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가 했다는 부분을 보면은 일단 병변 자체는 조금은 전파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됐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방사선 치료는 사이즈 암의 크기를 줄여서 수술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때로는 수술한 다음에 절단 부위 근처에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암세포를 전부 죽이기 위해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대부분은 재발을 갖다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한 5년 정도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되지만 네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지장이 없고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네. 복귀할 수 있고 또 복귀하셔서 많은 유방암 환우분들한테 또 희망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진짜 웃을 소식이 없고 기뻐할 소식이 없었는데 정말 박미선 씨가 정말 귀한 밝은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활동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정우성의 아들 얼굴 공개한 적 없는데 이게 대체 누가 한 말이고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이게? 저희 중에서 정우성 씨의 아들 얼굴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겠죠? 저 몰라요. 네. 없습니다. 일반 대중들도 보신 적이 없을 그쵸, 겁니다. 그쵸, 네네. 왜냐하면 문가비 씨가 아들의 모습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바로 이 점을 두고 엄마인 모델 문가비 씨가 단단히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요. 물론 최근에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 근황을 공개한 적은 있었습니다. 네. 훌쩍 큰 아이와 함께한 사진 이렇게 공개를 했었죠. 네. 그래서 뉴스파이터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랬었죠, 네. 잘 보시면 뒷모습이나 뭐 측면 사진이어도 잘 얼굴 이목구비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고 뚜렷하게 얼굴의 형태를 알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근데 조금 더 가려드리기 위해서 모자이크를 친 적은 있었으나 그렇죠, 일본 원본 사진을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뒷모습, 옆모습의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네. 정우성의 혼외자 문가비의 아들이다. 라면서 한 아이의 얼굴 사진이 마구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저희가 문가비 씨가 최근에 올렸던 자신의 SNS에 올렸던 정우성 씨와의 난 아이 공개한 그 사진 저희가 정말 다 보여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도 다시 봤지만 저기 정면 얼굴 공개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정우성의 아들이라면서 얼굴이 공개돼서 나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즘 인공지능 합성 영상들로 다양한 영상물들, 사진물들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누군가가 저렇게 무단으로 합성한 가짜 얼굴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문가비 씨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올린 건 아들의 평범한 일상 그리고 아이 모습이 담긴 사진인데 아이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이나 영상은 그 어떤 곳에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랑 전혀 관계없는 한 계정에서 사진을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마치 내가 아이 얼굴 공개한 것처럼 아유, 게시글이 올라왔다. 세상에. 이렇게 피해를 호소한 겁니다. 내 원본 사진을 이용해서 무단 제작된 인공지능 합성 영상, 엄마와 아이의 일상을 왜곡시키는 행위니까 더 이상 삼가달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얼마나 지금 최민경 원장님이 가슴에 대못이 박혔으면 진짜 저렇게 또 그나마 그래도 예의를 갖추면서 정말 얼마나 지금 분노가 치밀 텐데도 예의를 갖추면서 지금 누리꾼들한테 지금 당부하고 있잖아요, 최민경 원장님. 네, 그런데 이제 누리꾼들도 양쪽으로 의견이 좀 갈립니다. 왜요? 한쪽 누리꾼들은 애초에 아이 사진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어야 된다. 일이 저렇게 될 줄 예상을 못했다는 거냐 하는 쪽이 있고요. 나머지 한쪽은 그러나 이쁜 아이의 모습을 갖다 문가비 씨도 한 사람의 어머님이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이 모습을 자기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요. 엄마 마음이다. 합성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새 AI가 너무 발전해서요. 정우성 님이랑 문가비 님의 얼굴을 놓고 이 둘 사이에 자녀가 나오면 어떤 모습이겠니를 물어본 다음에 그거를 갖고 이제 합성 사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정말 할 짓이 따로 있지 아이를 상대로 세상에 그 어떤 상황에서 아이는 건드리지 말란 그런 말도 몰라요. 근데 안진영 기자 물론 누리꾼 분들도 의견 표현은 개인의 자유니까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세요. 아이가 문가비 씨 입장에서 아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 숨어 살 이유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 문갑이라는 이름만 빼놓고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나의 아이가 건강히 잘 지낸 모습, 잘 자라는 모습을 담고 싶고 이걸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겠죠. 네. 문가비 씨는 여느 엄마와 똑같이 행동을 했을 뿐인데 이거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이 같은 또 2차 피해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허위사실 유포, 누군가가 나서서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된다는 거는 매우 상식적이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얼마나 마음을 상처받았을까요. 제발 이런 짓 하지 말기를 그놈의 그 몹쓸 손가락 제발 좀 좋은 일에 쓰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에? 아, 난동은 한국인이 부렸는데 김명선 기자님 왜 자카르타가 발칵해요?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0일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안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영상으로까지 돌기 시작했네요. 에? 어떤 영상인지 확인해 보시죠. 네네. Hello, dạ chào Nhân nè. Iya, whiting go, iya go. Agora 피 털려. 네. 털려. Let's rock. Why? I pee here. Shit. 털려. Oh no. Why? No. 이제 가지를 않네요. Why? 사실 저희 제작진도 이 영상을 몇 번을 봤어요. 눈으로 정말 믿을 수가 없어서. 근데 정말로 저 영상만 보면 한국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삐처리된 부분 거기에 한국말로 욕지거리를 하는 게 버젓이 나와요.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요. 보는 저희들조차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지경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는 굉장히 폭우가 내려서 도로가 정체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저렇게 택시에 승차한 이후에 기괴한 괴성을 지르면서 세상에. 온갖 난동을 한
2시간 가까이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기사를 재촉하는 모습 방금 전에도 보셨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욕설을 하는가 하면 택시에 그 천장 있잖아요. 네. 그걸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꾸로 그러니까 발로 찼다는 것이 되겠죠. 휴대전화를 던진다든지 운전 중인 기사를 폭력으로 위협하는 일까지 벌였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뭐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저 택시 기사분은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ia minta merokok di dalam mobil dan itu ngamuk-ngamuk ke saya nepak-nepakan kaset ke sini dan ini mungkin teman-teman bisa saksikan sendiri ya ini dipukul-pukul.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더 놀라운 건 만행이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한 번만 저런 일을 해도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데 이 남성 상습범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상황이 택시 아니었는데 이틀 뒤인 지난 1일 이번엔 자카르타의 한 한인 식당, 이 한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영상 보이시죠? 보이는 것처럼 이 남성은 한 식당에서 또다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그릇을 깨뜨리고 심지어 직원을 폭행하기까지 했는데 게다가 이 남성 먹던 밥을 토해내면서 이 식당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호준 변호사님,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늘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야 된다.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 저희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근데 이 인간은 그런 차원 당부로 끝날 게 아니라 저기 체포를 해서 현지 경찰 체포하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현지 경찰이 체포한다고 하면 저 사람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우선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현지에서 처벌받고 뭐 벌금형이든 혹이나 징역형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어떤 인권적인 보호를 해주기 위한 지원을 대사관에서 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네. 충분히 처벌 가능성까지도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K-팝, K-문화 이런 거 에이펙 잘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드높아진 명성을 맞아요. 저 사람 한 사람의 저런 만행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국민들의 창피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 나라에서 만약에 인도네시아 국민 중에 그 매체를 통해서만 한국을 접해서 좋은 인상 갖고 있다가 실제로 한국인 만나보니까 한국 사람들 다 맞아. 저렇구나. 세상에.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한국의 인상은 바로 저 만행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지 누리꾼 반응도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네, 너무 싸늘합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K-드라마 다 호구다. 이게 한국인의 현실이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맞아요. 아이고. 그대로 경찰서로 데려갔어야 한다 하면서 지금 비난 댓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요, 저 인간은 현지 경찰이 잡아서 체포해서 혼꾸녕을 좀 내주기를 진짜 당부드리겠습니다. 살다 국회에서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 이 선전하지 못한 이유가 정치권 코미디가 더 재밌어서 그런다는 말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더니 살다 이런 장면을 보네요. 오늘 장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상 발언하는데 저기서 떠들어가지고 지금 못했잖아 지금. 아니 국가 무산시키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아니 작전 서는 거야.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몸싸. 동원석 의원이. 당신이야? 내가 찍었어. 혹시 점심에 누가 밥 많이 먹었나? 제가 막 배 크게 재본 거예요? 뭡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창피합니다. 국회가 싫은 장도 아니고 국회 역사에 길이 남을 또 다른 창피한 장면이 또 하나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의원들끼리 국감하라고 했더니 배치기 하면서 몸싸움하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는데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국감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감사장 질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본격 질의는 시작도 못했어요. 그 전부터 김현지 부속실장 불출석하는 거, 그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 이런 걸로 여야가 맞붙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그걸 문제 삼았더니 이제는 또 민주당 측에서 아니 대통령실 국감하는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 아니냐 이해 충돌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완전 공방이 오가기 시작해서 이게 고성
그리고 몸싸움까지 번지게 된 겁니다. 정회가 결국에는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정회 선포 직후에 뒷짐을 지고 국감장을 나가던 송원석 원내대표가 왜 소리를 지르냐 하면서 뒤를 딱 돌았는데 그 뒤에 이기현 의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차례 강하게 배를 맞부딪히는 모습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금지된 물리적 접촉 상황까지 가게 된 건데 두 사람은 한 번 더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배를 맞부딪히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강렬하게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쏘아보고 노려보고 이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의장 노려보네요. 네네. 네, 회의장 술렁일 수밖에 없었고 혼돈의 장으로 변했는데요. 국감은 시작 1시간 만에 사실상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렇게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두 사람. 아까 보니까 거의 뭐 입이 거의 막 붙을라 말라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직후에 기자들 앞에 또 나란히 섰대요. 각자 섰지만 얘기를 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저는 회의장 문을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몸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작금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시고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입니다. 몸을 던져놓고 피해자는 저인데 저에게 폭력배라고 얘기하는 등 하면서 국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원석 대표는 피해자 코스프레해서는 안 됩니다. 글쎄요. 뭐 각자가 다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항변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막 그거잖아요. 들으면 쟤 때문에 그랬대요. 막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두 의원이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것 자체도 문제라면 문제이겠으나 그 이후에 서로 남 탓을 하면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들을 향해서도 서로 상대방 잘못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육중한 몸집을 뒤돌아서서 갑자기 폭력으로 밀고 나왔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과를 해라라고 하는 송원석 의원이 있는가 하면은 이에 대해서는 또 이기현 의원의 경우 먼저 송원석 의원이 내게 몸을 던졌다. 송원석 의원이 다혈질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1차 공방은 여기에서 끝났지만 SNS를 통한 2차 공방은 연이어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서로 남탓 공방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사실상 뭐 이렇게 민망한 모습을 연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면서도 내게 잘못이 있다면 배 나온 죄밖에는 없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가 하면 명백한 신체 폭행이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사과하라고 종용하는 이 모습. 그런데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살 빼겠습니다라는 말로 이것이 치유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글쎄요. 뭐 본인들은 이 상황에서 저걸 재치 있게 SNS에 글을 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웃을 상황일까요? 왜 부끄러움은 시청자분들과 국민의 몫인지 모르겠어요. 안 봐도 뻔합니다. 저거 아마 패러디 영상, 저 개그 프로그램 이런 데서 패러디 영상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기대해보고 잘 볼게요. 아니 세상에 제목 보세요. 이거 진짜 또 영화 표현 한번 빌려요? 아니 엄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허준 변호사님. 진짜 엄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생각할 법하죠. 네. 연매출이 무슨 뭐 50만 원, 5천만 원도 아니고 50억이나 되는데 그러니까요. 연매출 5억만 돼도 이런 소리 안 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욕심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배우 정일항 씨 부부 얘긴데요. 11년 연애한 끝에 어느덧 이 동갑내기 부부가 된 지 결혼 15년 차라고 합니다. 정일항 씨 사실은 개그 프로그램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이 개그감, 예능감, 입담 너무 좋은 배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채롭게 뭐 토크쇼, 뭐 다양한 방송 활동들 이어가고 있는데 남편이 현재 식당 무려 6곳이나 운영 중인 요식업계 CEO라고 합니다. 진짜요? 네, 식당 한 곳만 운영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규모가 꽤 커서 연매출이 40억에서 50억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통장에 정작 돈은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영상으로 들어보시죠. 네네. 요리를 예전에는 제가 좀 많이 집에서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요식업을 시작하면서 예, 요리를 전적으로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야.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6개를 전부 직접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규모가 엄청났다고요? 규모도 크고 뭐 그냥 한 연매출 한 4, 50억. 아니 규모를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죠. 깔끔하게 네. 와, 근데 왜 통장에 돈이 없지? 망하는 것도 어쨌든 매출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항상 돈은 없습니다. 사실 7개였거든요. 네. 그 생선구이집이 하나 더 있었는데 최근에 망했어요. 아유. 아니 매출을 다 합치면 연 40억에서 50억이라는데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안지웅님, 근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이거 진짜 다시 봐도 엄살이잖아요. 이거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 원가 이상 벌지 못하면은 매출만 높을 뿐 돈을 벌지 못하죠. 그래서 정말로 이 매출을 올리는데 망한 가게,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망한 가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 명단을 대충 읊어드리면요. 네네. 일단 생선구이집이 있었고요. 일본식 선술집, 칼국수, 낙지볶음, 갈비탕, 샤브샤브 이렇게 6개 종목을 다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망한 것만 읊었는데도 지금 6개나 지금 망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저 밑에 6개 매장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뭘 제일 잘하냐? 주 종목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저 6가지가 아니라 네. 베트남 음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베트남 음식점 5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 6개 종목 중에는 딱 하나, 생선구이집 하나를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네. 정말 줄이고 줄여서 남은 가게가 현재는 6개입니다. 아니 그러면 김윤수 평론가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 한 가지만 잘하는 베트남 요리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일랑 씨 남편이 처음에는 이제 요식업 계통은 아예 몰랐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는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르다 보니까 겁도 그만큼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저것 한 가지 집중을 못하고 여러 식당들을 아마 운영했던 모양입니다. 네네. 요리를 배운 적도 없고 전직 태권도 관장이었다고 하네요. 진짜요? 체격이 좋으시잖아요. 눈매도 부리부리하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요리에 관해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첫 네. 식당을 개업했던 개업일에 손님이 10명이 왔던 거예요. 10명이. 네. 근데 본인이 음식 연습을 할 때 1인분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10명이 들이닥치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본인이 했던 것에 10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 몸이 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네. 본인이 갖고 있던 음식 솜씨도 발휘를 못하고 네. 화상을 입기도 하는가 하면 그래서 음식 맛도 그날 별로였다는 세상에.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들어오셨던 단체 손님 그 이후에 한 번도 다시 오지는 않았다고 아이고, 합니다. 씁쓸한데. 근데 요식업의 요자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지금도 아까 보니까 영상 보니까 계속 요식업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그래요? 네, 식당을 차린 지 벌써 1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요리 고수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각고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어허. 주 종목이 베트남 음식이라고 네. 했잖아요. 이 베트남 음식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정일랑 씨 그리고 딸과 함께 직접 베트남 현지 식당을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와. 그렇게 보낸 시간이 무려 3년 정도에 걸쳐서 세상에. 그렇게 현지에서 배웠다고 하고요.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이 처음에 이런 모습이 좀 무모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존경스럽고 와.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뭐든 너무 일을 벌려서 문제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벌리다 보니 무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3억 원의 손실도 본 적이 아이고, 있었다고 해요. 세상에. 근데 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었는데 우기다가 3억 원의 손실을 봐서 처음에는 피눈물도 나고 또 옥상에 가서 혼자 펑펑 아이고. 울기도 했는데 그냥 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고요. 다시 다짐하고 보완해서 계속 도전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들을 겪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야, 멋진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늘 함께했던 두 사람 같은데 같이 있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티격태격 이런 거 안 할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이거 할 때 정말 이렇게 주먹으로 막 하나요? 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주먹으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냥 그래. 진짜 치우라 그랬어. 이 남편 말 안 들었을 때 생각하면서 이거를 으깨고 채고 스트레스 좀 풀립니다. 전에는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태권도장 다닐 땐 제가
육첩반상으로 도시락도 싸주고 밑반찬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친구들이 그 제일 맛있는 인생 음식 하면 제가 끓인 된장, 찌개 막 이럴 정도로 잘했는데 요새 그 정도로 맛있진 않아요. 그냥 먹을 만한 뭐.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한다. 아, 고민하시네요. 길어지는데요. 얼굴만 좀 예뻐지면. 근데 저한테는 항상 아니 집에서는 나 오늘 뭐 얼굴 다 뒤집어졌다? 이뻐. 나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럼 이뻐. 네가 제일 예뻐. 맞아요. 그래요. 영락없는 부부네요. 정말로 그 사랑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멋지게 두 분 또 생활해 주시길 또 기대를 해볼게 응원하겠습니다. 어머나 지금 배가 고파서 방송 끝나고 광장시장 가고 싶은데 왜 안 간다는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자, 광장시장 하면은 요즘 외국인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관광 명소로도 그쵸.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명성에 금이 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머나. 자,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 유튜버가 이러면은 광장시장 가게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라면서 하나의 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미리 봤거든요. 네. 보는 내내 공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어떤 영상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네. 처음으로 광장시장에 가봤는데 다시는 안 가봐도 될 것 같아요. 저 분식을 파는 곳에 가서 큰 순대를 시켰어요. 근데 순대가 가격표엔 분명히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10,0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써있는 큰 순대는 뭐예요? 이게 큰 순대예요. 근데 왜 이건 10,000원이에요? 여기 8,000원 써있는데? 그냥 섞었잖아. 내가 다 알고. 아니 여기는 8,000원 써있어가지고. 써있잖아. 여기는 섞으면은 섞어달라고 했어? 오빠? 진짜 귀가 전 아니 이거 오늘따라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기면 지금 한국인이 오늘 약간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진짜 왜 그래요? 그러네요. 그 유튜버의 주장을 빌려보자면은 이렇습니다. 8,000원짜리 순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묻지도 않고 이제 고기를 섞어가지고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2,000원이 추가가 되면서 10,000원짜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외국인 손님들의 경우에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외국 손님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조차 목격이 되었다고 세상에. 합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혹시나 실망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를 섞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 유튜버가 찍은 영상 말고 실제 광장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 기자가 가봤어요. 한번 그 영상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어주세요. 카드는 안 되고 적어주고. 걔가 이체 얼마인데? 걔가 이체 얼마인데? 맞춰 시장 다니는데 외국인들 대상이니까 그런 데는 확실히 이제 한국식 가격대가 높긴 하고. 요즘 세상에 카드 결제 거부하면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외국인 상대로 지금 또 뭐 이렇게 지금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파나 봐요. 지금 우리 기자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지금. 취재 영상만 보면 바가지 요금, 현금 강요, 불친절 논란에 휩쓸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그 유튜버와의 사건에 대해서 광장시장 상인회에서는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논란이 된 분식집 사장 얘기는 이렇습니다. 네. 고기 섞어드릴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유튜버가 네라고 해서 10,000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버가 왜 10,000원 받냐 따지길래 그럼 8,000원만 내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튜버 얘기랑은 선우가 완전히 바뀐 그렇죠. 얘기입니다. 고기를 섞어달라고 먼저 말한 적도 없고 실제로 접시에는 고기가 있지도 않았고 8,000원이 아닌 정확히 10,000원을 계좌이체로 보냈고 그 내역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일단 유튜브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저 자체 상인회에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일단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논란 이후에 광장시장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그리고 친절 또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사실 광장시장의 이런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야겠고 완벽하게 시정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전통시장은 특히 한국의 전통시장은요. K푸드의 또 전초기질 수 있어요. 외국인에게 좋은 이미지 주는 그 방향으로 좀 흘러가길 기대를 해볼게요. 지금 당부드리겠습니다. 야구공이 날아왔는데 부모가 가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광주의 한
이 유치원 앞에서 놀던 5살 여아에게 갑자기 야구공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머나. 게다가 머리를 맞고 말았는데 아이고. 결국 두개골 골절로 긴급 수술을 받았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세상에. 영구적인 흉터까지 생겼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 네. 도대체 이 야구공은 어디서 날아왔을까요? 그러니까요. 약 80m 되는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선 야구부가 연습 경기 중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당연히 있어야 될 인근에 그물망 등 안전 설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근데 80m 정도 거리에서 야구부가 연습하고 있었다. 그럼 김일평 평론가님, 그 부모들이 여기 서 있으면 저기서 공이 날아올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피해 아동 부모는 상당히 억울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야구부 감독 이런 분들이 학교에 그물망이나 울타리 같은 걸 설치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고요. 네. 이후에는 또 광주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소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10개월간 재판을 한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네. 법원에 의하면은 이 사고로 아동의 머리 부위에 영구적인 상처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치료 비용 등 총 1,2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네. 다만 여기서 법원은 야구공이 날아들 것을 대비해서 아이를 보다 안전한 곳에서 놀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모 과실을 10%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왜 부모 과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일까요? 아니 저걸 부모가 예상을 하란 얘기예요. 지금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 판단은 야구공이 날아올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위험 요인에 대해서 최소한의 부모의 보호 교양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치원 내부에서는 일단은 선생님의 책임이지만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는 아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더 강한 주의 의무를 요구받는 이 부모의 보호 교양 의무, 부모의 책임 범위로 넘어가거든요. 네. 원래 손해배상에 대한 이 과실상계라는 것이 100%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감액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법원이 짚어서 나이가 어릴수록 부부도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 이 점을 짚어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영구적인 흉터까지 남게 됐대요. 세상에 이 아이 어떡합니까? 일단은 심리적으로도 치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치료 부탁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